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란에서 170여 명이 숨진 자국 여객기 추락 원인으로 이란이 보유한 러시아제 미사일에 의한 피격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의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란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예정에 없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면담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과 북한의 강경 행보 차단을 위한 공조 당부 등이 있었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 날씨가 어제보다 다소 춥다가 오후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대기 정체와 중국발 스모그 영향으로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의견을 듣지 않고 인사를 단행했다는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명을 거역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지휘부 교체를 앞둔 대검찰청은 공식 반발하진 않았는데 윤 총장은 간부들에게 지금까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공약 수립에 개입했는지 확인하겠다는 건데 검찰 인사 후 윤석열 총장의 수사 의지를 재확인한 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후속 인사가 나기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공범으로 기소할지를 놓고 막바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금요일 굿모닝 화이트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란 테헤란 외곽에서 발생한 자국 여객기 추락 사고의 원인으로 이란이 보유한 러시아제 미사일에 의한 피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의심이 든다고 말해서 이란 미사일에 의한 피격설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박철원 기자입니다. 볼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수도 키예프 국제공항 청사내에 마련된 사고기 승무원 등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반드시 추락의 원인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Безперечно, пріоритетом для України є встановлення причин авіакатастрофи. 사고 조사 참여를 위해 테헤란에 급파된 우크라이나 정부 조사단은 러시아제 미사일에 피격당했을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위원회의 알렉세이 다닐로프 서기는 언론 인터뷰에서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 토르에 맞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현장 부근에서 해당 미사일 잔해가 발견됐다는 정보도 있는 만큼 추락 지역을 일단 수색할 것이라고 다닐로프 서기는 설명했습니다. 다닐로프 서기의 이 같은 발언은 잘못 발사된 이란 보유 러시아제 토르 미사일에 여객기가 맞아 격추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의심을 갖고 있다고 말해 이란 미사일에 의한 피격설을 키웠습니다. Well, I have my suspicions. It's a tragic thing. When I see that, it's a tragic thing. But somebody could have made a mistake on the other side. Could have made a mistake.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미 당국자 2명도 추락 여객기가 이란의 지대공 미사일에 피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이란의 미사일에 의해 피격됐다는 보도에 대해 언급을 거절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이번 사고 원인이 이란 미사일에 의한 피격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할 경우 일단 봉합 국면에 접어든 미-이란 관계에 또 다른 물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군기지 인근에 로켓포가 떨어졌습니다. 이라크 경찰은 현지 시각 9일 밤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80km 떨어진 알-발라드 공군기지 인근 부자일 지역에 로켓포 한 발이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로켓이 어디서 날아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제재 확대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미 추가 제재안이 완료됐으며 제재를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전 제재도 매우 가혹했지만 지금은 더 확대됐다며 재무부와 함께 승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한미일 고위급 안보협의에서 이란과 북한 관련 진행 상황 등을 다뤘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각 지난 7일 애써 언론들을 피해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이란 문제로 백악관이 비상 상황이었던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일본의 기타무라 시게루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잠시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들이라고 언급하며 공유하고 있는 지지와 깊은 우정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면담이 예정돼 있지 않은 것인데다 상황 자체도 이례적이었던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한 메시지 전달이 있을 것이란 예상입니다. 특히 이란 사태와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과 북한의 강경 행보 차단을 위한 공조 당부 등이 있었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재추진 의사와 남북협력 증진 방안 등 우리 정부의 관심사도 거론되지만 단독 면담이 아닌데다 시간도 짧아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한미일 고위급 안보 협의를 진행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한미일 간 양자 또는 3자 회의를 가졌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란과 북한 관련 진행 상황 그리고 3자 간 안보 협력의 중요성 문제 등을 다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안보수장을 동시에 불러 만난 것은 북미나 이란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 만큼 동맹 간 강한 공조를 확인하고 강조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어제보다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4.3도로 어제보다 더 춥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7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지금보다 10도가량 크게 오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4도로 예년 기온이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아침도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중서부와 대구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4.3도, 대전 영하 3.2도, 광주 영하 1.3도, 대구는 영하 3도로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대전 7도, 광주 9도, 부산 11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내륙은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중부지방 곳곳에 새벽 한때 눈이 날리겠습니다. 이후 일요일 오후부터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기온도 오늘보다 오르면서 예년 수준을 웃돌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안개의 미세먼지가 뒤엉켜서 시야가 답답합니다. 가시거리가 1km가 채 되지 않는 곳이 많으니까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명을 거역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공식적으로는 반발하진 않았지만 후속 인사를 앞두고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자신의 첫 검찰 인사를 지역과 기술을 안배한 가장 균형 있는 인사라고 자평했습니다. 검찰총장 의견을 듣지 않아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항명한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전혀 듣지도 않은 채 인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검찰청법 34조에 위반되는 인사라는 거죠.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검찰 인사위원회 직전에 면담 일정을 잡은 것도 윤 총장을 예우해 직접 대면하려던 것이라며 요식 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도 이번 인사를 균형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윤 총장 의견을 듣는 과정이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찰청은 인사 다음 날도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했습니다. 윤 총장도 전날 인사 직후 교체 대상인 대검 간부들에게 지금까지 해야 할 일을 했고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담담하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 중인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원칙대로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지휘부에 대한 보복 인사란 불만도 터져나옵니다. 박철환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는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수사하다가 싫다는 뜻이 뚜렷하게 담긴 인사가 이뤄졌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검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청와대 관련 수사 실무진을 포함한 차장과 부장검사급 후속 인사에서도 법무부와 검찰의 신경전이 재현될 수 있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검찰 인사 발표 이후 정치권에서도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인사 과정에서 검찰이 법무부에 항명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 대부분은 좌천성 인사이자 숙청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대한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입장은 대대적인 환영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발을 가리켜 본분을 망각한 사실상의 항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명백한 방해라며 이에 대한 도전은 엄히 다스릴 중대한 공직기강 해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대검이 마치 불만이 있는 듯이 또 대검과 법무부 사이에 인사를 둘러싸고 기싸움하는 듯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검찰 인사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조선시대에나 있을 법한 사후화에 가까운 숙청 인사로 규정했습니다. 전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윤석열 총장이 있는 검찰에 대한 명백한 보복 인사이자 수사 방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또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까지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검찰 대학살이 민주화운동을 훈장으로 내세우는 이 정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보복 인사이자 수사 방해입니다. 바른미래당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현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이번 인사가 결국 독이 되어 나중에 돌아올 것 같아서 심히 염려됩니다. 이 밖에 새로운 보수당은 숙청이자 명백한 수사 방해라고 밝혔고 가칭 대한신당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데 대한 좌천성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 가운데는 정의당만이 표적 과잉 수사로 논란을 부른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의 인사폭이 예상보다 컸던 건 사실입니다. 검찰개혁을 논의한 4플러스 협의체의 대부분 야당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는 게 그 방증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검찰 고위급 인사 다음 날인 어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 공약 수립에 균형발전위가 개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윤석열 총장의 수사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규환 기자입니다. 검찰이 정부 서울청사에 있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고문 위촉 과정과 지방선거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송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7년 12월 균형발전위 고문으로 위촉되면서 울산국립병원과 외곽순환도로 사업을 강조했습니다. 이듬해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해서도 같은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당시 야당 후보 공약인 산재 모병원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지만 송 시장의 공공병원과 외곽순환도로 공약은 예타를 면제받았습니다. 검찰은 청와대와 여권이 균형발전위를 통해 송 시장의 선거 공약 수립과 이행에 도움을 줬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문단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두관 의원,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여권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의 업무 수첩에 균형발전위가 등장하는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첩에는 송 시장 고문 위촉 2달 전 균형발전위 언급과 함께 공공병원 추진과 야당 후보가 추진하던 산재모병원의 좌초라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가 검사장급 간부 인사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정부청사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검찰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후속 인사가 진행되기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공범으로 기소할지를 두고 막바지 고심도 하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수사팀도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수사를 맡은 서울 동부지검장이 자리를 옮겼고 사실상 수사를 지휘한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도 바뀌었습니다. 관례대로 부장급 인사가 뒤따르면 수사 실무를 이끌어온 부장검사가 교체될 가능성도 큽니다. 부장검사가 교체되면 기소 전 법리검토 등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데다 수사의 연속성도 흔들릴 수 있는 만큼 후속 인사 전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감찰무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강 수사도 진행했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정상적인 감찰 중단이라고 맞서고 있지만 구속 심사를 한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고 밝힌 만큼 기소에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수사팀이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대목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기소할 수 있느냐입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여권 인사들의 이른바 구명청탁 전화를 조 전 장관에 전달하며 감찰 중단 결정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 전 비서관이 감찰 업무를 맡지 않았던 데다 단순히 구명 요청이 많다는 걸 전달한 것만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후속 검찰 인사가 다음 주 중에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감찰무마 수사도 다음 주 초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이례적으로 비공개 상태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재판은 취재진과 방청객 없이 검찰과 정 교수 측 변호인만 출석한 채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공판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2일 오전 정 교수의 첫 공판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검찰 인사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야 이견이 없었던 민생법안 198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대한신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과 연금 3법, 청년기본법, DNA법 등이 통과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민주당 등 4+1 협의체가 제출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에 불참한 자유한국당은 앞서 신청했던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무제한 토론 종결 선언과 함께 본회의를 정회했고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어제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공약이란 상징성이 크죠. 각 당이 총선 전국에서 가장 강조할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자유한국당은 무소불위의 수사기구라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폐지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1호 공약 배경으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행한 검사 대학살극과 이어 벌어질 문재인 정권의 여러 비리 의혹에 대한 은폐 조작 가능성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재원 공약개발단장의 말입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으로 첫째 과제로서 괴물공수처를 폐지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헌법에 근거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수사기구를 탄생시켰습니다. 한국당도 한국당이지만 어제 더 관심을 끈 1호 공약은 정의당의 청년 기초자산제도였습니다. 만 20살 청년 모두에게 3천만 원씩, 부모가 없는 청년에겐 최대 5천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심상정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기성세대가 결단을 내려서 사회의 이름으로 청년 앞에 닫힌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부모 찬스가 없으면 사회 찬스를 쓰게 해야 합니다. 선거철에 등장하는 포퓰리즘 아니냐는 주장엔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실생활의 난관과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면 비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선 고3 학생 가운데 생일이 빠른 일부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지만 10년 가까이 끌어온 해묵은 논쟁이라는 점에서 진작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팩트와이 이정미 기자입니다. 청소년의 목소리는 정치가 이렇게 무관심한 걸까요? 바로 청소년은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 18살 투표가 세계적 추세인 건 분명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뺀 OECD 가입국 모두가 늦어도 만 18살부터는 선거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앙선관위도 이미 4년 전부터 선거 나이 하향을 건의해왔습니다. 참정권 확대라는 점에서 반대할 명분은 없지만 고3 일부가 포함되면 부작용이 생길 거란 우려는 존재합니다. 18세가 된 선거인 중에서 그해 3월 1일 이전 출생자로 한정하는 것이 학제 개편 이전에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고등학교 졸업 나이가 만 17살이어서 만 18살 선거권자도 대체로 고등학생 신분이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OECD 36개국 가운데 캐나다와 프랑스, 독일, 호주 등 대다수인 27개 나라가 이미 교복 투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OECD 타국과 비교했을 때 중간 정도 수준이며 특별히 늦거나 빠른 나이는 아닙니다. 세계적 추세가 우리나라에도 정답일 순 없지만 적어도 교복 투표가 이례적인 제도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18살이 되면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만 18살엔 결혼도 입대도 가능한 건 맞지만 사실 민법상 성년은 아닙니다. 결혼을 해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군대도 병역 판정검사 나이는 만 19살이라서 만 18살은 소수 모집병의 사례일 뿐 일반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지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민법상 성년과 선거 나이가 항상 일치했던 건 아닙니다. 선거 나이가 만 19살로 낮아진 건 2005년, 민법상 성년 나이는 2013년이 되어서야 선거 나이 등을 고려해 만 19살로 낮아졌기 때문에 8년 동안은 미성년이었던 만 19살도 투표가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운전면허와 8급 이하 공무원 시험 나이 하하는 만 18살. 각 제도의 특성에 맞게 나이 제한을 정해왔을 뿐 모든 제도를 성년 기준과 동일하게 만들진 않았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에 있는 한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돼지우리 5개 동이 모두 불에 타고 돼지 1,200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1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의 한 타이어 가게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가게에 보관된 타이어와 기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방송을 하는 한 유튜버가 귀갓길의 괴한들에게 흉기와 수갑 등으로 습격을 당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오늘 새벽 서울 성수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30대 남성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용의자 2명을 쫓고 있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순찰자까지 들이받고 추격전을 벌인 트럭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A씨는 그제 저녁 서울 구로동에서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고선 출동한 순찰자까지 들이받고 달아났는데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다고 자백했습니다. 최근 6년간 서울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이 정부의 발표보다 턱없이 낮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시지가의 시세를 60% 넘게 반영한다고 했지만 한 시민단체가 고가 빌딩을 조사해봤더니 37%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 빌딩인 서울스퀘어입니다. 실거래가만 약 9,900억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땅값과 건물값을 더한 값으로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시세의 절반도 되지 않는 4,200억 원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최근 6년간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 원 이상 건물들이 부동산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실련 조사 결과 지난 6년 동안 거래된 102개 건물의 총 가격은 29조 3천억 원. 하지만 공시가격은 13조 7천억 원으로 시세 반영률이 46%에 불과했습니다. 땅값만을 나타내는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은 이보다 더 낮은 37%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가 고가 빌딩에 대한 공시가격 등을 따로 조사하지는 않지만 전국의 토지 부문 공시가격에 반영된 시세와는 차이가 큽니다. 국토부에서 지난해 발표한 바 있는 공시지가 토지 부문 현실화율 64.4%에 낮은 시세 반영률 탓에 재벌과 대기업만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세금 혜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속적으로 이게 반복돼 왔다라는 건 그걸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어떤 유착이나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해서 경실련은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80% 수준까지 높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러나 정부와 시민단체의 공시가격 산정 방식 자체가 다르다며 고가 빌딩 102건만 조사한 내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집단 폐렴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예비 판정이 나왔습니다. 중국에선 최대 명절인 춘제를 2주 정도 앞두고 오늘부터 귀성객들의 이동이 시작되는데요. 확산 차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욱 특파원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우한에서 발생한 집단 폐렴의 병원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보도했습니다. 환자의 혈액과 폐포액 등에 대한 유전자와 바이러스 분석을 통해서 내린 예비 판정입니다. 사스나 메르스를 일으키는 병원체도 코로나 바이러스지만 이들과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사람 간 감염 사례는 없다고 하지만 아직 특성이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冠状病毒呢，除人类以外，还可以感染猪、牛、猫、犬、雕、骆驼、蝙蝠、老鼠、刺猬等多种哺乳动物以及多种鸟类。 더구나 이번 주부터 춘제 명절을 앞두고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40일간의 특별 수송 기간 동안 연인원 30억 명이 오고 가게 됩니다. 중국 정부는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공항 등에서 철저히 방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坚决杜绝疫情通过铁路、战车来传播，全力维护广大旅客的健康和安全。 춘제를 전후한 항공기 여행객도 7,9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올해 춘제 연휴에는 홍콩과 타이완 대신 일본과 태국, 한국 순으로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집단 폐렴의 병원체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는 있지만 확산 우려 때문에 중국 당국은 여전히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태국에서도 중국에서 집단으로 발생한 원인 불명 폐렴 증상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태국 보건당국은 중국 중부 후베이성 우한에서 태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성 관광객이 발열 증상을 보여서 격리 치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 왕자비 부부가 사실상 영국 왕실에서 나와서 독자적인 삶을 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BBC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영국 왕실 업무를 담당하는 버킹엄 궁은 현지 시각 8일 해리 왕자 부부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 대신 추가 경제 제재에 착수하면서 동시에 이란의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이란은 대화 제의를 일축한 채 보복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여전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요청하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과 우리의 입장이 같을 수는 없다며 우리 국민과 기업,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14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새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190여 건이 통과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먼저 상정됐습니다. 민생법안만은 최우선 처리하겠다던 자유한국당은 검찰 고위직 인사에 반발해 갑자기 본회의에 불참했고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건데 피해자인 서 검사는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 대신 경제 제재를 택하면서 이란 측에 거듭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보복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여전히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보복 공격 대신 경제 제재를 공언한 뒤 연일 이란 측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도 이란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As President Trump made clear in remarks delivered yesterday, we want a future, and a great future at that, for Iran. 하지만 이란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라반치 유엔 주재 이란 대사는 제재하면서 협력을 말하는 미국 대통령의 연설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악의를 유지하는 한 협상은 의미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군부 역시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군 기지 공격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면서 앞으로 더 강력히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솔레이마니 죽음에 대한 진짜 보복은 미군의 철수라며 이번 미사일 공격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복의 종착점을 미군 철수로 잡으면서 장기간에 걸친 대미 항쟁을 예고한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확대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But now it's increased substantially. I just approved it a little while ago with Treasury. 돈줄을 죄어서 고통을 견디지 못한 이란을 협상장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미국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재를 겪을 만큼 겪은 이란이 미국의 생각대로 움직여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미국이 요청하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과 우리 입장이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고심이 깊다는 얘기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대해 아직 결론 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동맹인 미국이 지속적이고 공개적으로 호르무즈 호위연합 구상에 참가해달라 요청했지만 우리나라와 미국의 입장이 같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반드시 물론 정세 분석에 있어서나 또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우리 그 나라들과의 우리 양자 관계를 고려했을 때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란과도 오랜 동안 그 경제 관계를 맺어왔고요. 미국은 호르무즈에서 유조선이 공격받자 지난해 6월 즈음부터 호르무즈 호위연합의 동맹국 참여를 요청해왔습니다. 우리 에너지 자원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만큼 이 지역 원유 수송 안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게 미국의 주장입니다. 영국과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참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일본은 연합체 참가 대신 독자 파견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인접한 아덴만 지역에서 해적 소탕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청해부대의 활동 반경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 위험이 높아진 데 대해 강 장관은 우리 국민과 기업, 선박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파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연합구상이 해적 퇴치라는 청해부대 파병 목적과도 다르기 때문에 국회 동의안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서 다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업무에 따라서 그 법률적인 검토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 장관은 오는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협력 사업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함께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지난 연말 일본 아베 내각이 자위대 중동 파견을 결정한 것을 두고 일본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야당과 시민들이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다음 달 초 중동 해역 파견을 앞둔 일본 자위대 호위함입니다. 아베 내각은 지난달 27일 이 호위함과 초계기 한 대 그리고 260여 명의 자위대원을 중동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자위대에서는 만일의 사태를 가정한 훈련이 한창입니다. 出発までにこうした準備を繰り返して万全の体制で行っ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미국과 이란의 날선 대립으로 중동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파견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現時点においてその方針に変更はなく現地の情勢を見極めつつ準備に万全を期していきたい. 여당인 자민당도 정부를 거들고 나섰습니다. 중동 지역이 위험해질수록 이 지역으로 가는 일본 관련 선박들의 안전을 위해 자위대 파견이 더욱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입헌민주당 등 주요 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전투 상황에 가까운 중동에 자위대를 보냈다가 자칫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에 휘말릴 경우 더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면서 파견 결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시민들도 파견 반대에 가세했습니다. 반전운동 시민단체가 주최한 집회에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은 자위대를 중동에 보내지 말라는 팻말을 들고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지난해 강요회의에서 파견을 결정할 때와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방위성 고위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방위성 안에서도 중동 파견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춥습니다. 중부뿐 아니라 남부지방도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는데요. 서울의 기온이 영하 4.3도, 광주 영하 1.4도, 대구 영하 3.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4도, 광주 9도, 대구 8도까지 올라서 기온이 10도가량 크게 오르겠습니다. 연일 미세먼지도 기승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수도권과 영서, 대구 지역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오늘보다 공기가 더 나빠지겠고요. 내일 밤사이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오늘 높은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요. 오전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4도, 포항과 울산 10도, 광주와 창원 9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초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지만 이후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검찰 고위급 인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태도가 유감스럽다며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청와대는 불신임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는데요. 오늘 14일 열리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먼저 이낙연 총리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견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건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추미애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까지 지시했는데요.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후속 조치를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앞서 청와대도 총장 의견 청취 과정이 원만하지 않아 유감이라면서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신임으로까지 보진 않는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기준을 토대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는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여는데요.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인사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힐지 관심입니다. 새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190여 건이 통과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고위직 인사에 반발해서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우리들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지금 필리버스터 것들 전면적으로 민생 법안에 대해서 다 풀겠다. 민생 법안부터 먼저 하자. 그래서 국민들한테 희망이라도 주자.
자유한국당은 새해가 되자 민생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 신청을 전격 철회하겠다면서 민생법안 최우선 처리를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과 유치원 3법 본회의 처리 움직임을 보이자 잠시 휴전하는 대신 민생법안 처리에 앞장서겠다는 자세를 보인 겁니다. 정작 새해 첫 본회의가 열리자 한국당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학살로 규정한 검찰 고위직 인사를 그냥 넘어갈 순 없다면서 본회의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은 겁니다. 문 정권의 충견인가 주장과는 사퇴하라! 당내에서조차 이미 때를 놓쳤다면서 전략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당 지도부는 이제 와서 민생법안이 아니란 말로 비판을 빠져나가려 애썼습니다. 필요한 법은 우리 의원이 들어가서 제안 설명까지 했습니다. 지금 대부분 법안은 비쟁점법이고 특별히 민생법안이라고 할 만한 것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한국당을 뺀 민주당 등 4+1 협의체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쟁점 민생법안 198건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연쇄살인용의자 이춘재를 잡는 데 기여했지만 헌법 불합치 판결로 지난해 말까지 처리해야 했던 이른바 DNA법과 체육계 성폭력 근절법, 청년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인 청년기본법이 처리됐습니다. 또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내년에 모든 수급자에게 3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연금 3법도 통과됐습니다. 민생법안 처리가 모두 끝난 뒤 민주당 등 4+1 협의체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가운데 형사소송법을 먼저 상정했습니다. 한국당은 여기에 대해서도 이미 신청했던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에 형사소송법을 처리할 예정이라면서도 주말 사이에 한국당과 함께 수사권 조정법과 유치원 3법을 놓고 협상 테이블을 차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마저도 이미 잔뜩 뿌리 난 한국당이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안태근 전 검사장이 1년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대법 선고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저 그리고 혹시 이 재판 관련해서 직권남용 범위가 되게 좁다는 의미가 있는데 안 전 검사장은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의 인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전 검사장이 지난 2015년 검찰 인사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 검사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됐습니다. 1심과 2심은 당시 인사조치가 경력검사를 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에 재배치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기준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기준이 다른 고려사항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할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 담당 검사에게 서 검사의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한 것이 직권남용, 즉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 검사는 직권남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안 전 검사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직권남용의 높은 잣대를 적용한 이번 판단이 현재 진행 중인 사법농단 사건 등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가수 김건모 씨의 성폭행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 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해서 GPS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조만간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수 김건모 씨의 성폭행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 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차량의 동선이 저장되는 GPS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김 씨가 해당 차량을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지난 2016년에도 타고 다녔다며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해당 술집에 갔던 기록이 나온다고 한들 김 씨의 혐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갔던 기록이 나오지 않더라도 곧바로 무혐의를 입증할 수도 없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유흥업소의 관계자들은 이미 차례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유흥업소 관계자가 피해 여성을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 후 정황이나 또는 고소 경위를 우리가 조사를 해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부분은 수사 항목에는 포함이 돼서 우리가 진술을 듣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 김 씨가 개입했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찰 조사를 받은 피해 여성은 현재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주변인 조사를 넘어 김건모 씨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조만간 김 씨를 직접 불러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정신질환 증세가 있는 어린 아들을 필리핀에 내버려둔 부부에게 나란히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현지에서 아이가 죽거나 다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쓴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한의사 A씨 부부는 당시 9살인 둘째 아들을 필리핀 마닐라의 한 보육시설에 맡겼습니다.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이른바 코피노라고 속이고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는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도 바꿔 연락까지 끊었습니다. 아이를 맡기는 대가로 3,500만 원을 송금한 게 전부였습니다. 아동유기와 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1심 법원은 나란히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느꼈을 고립감이나 버림받았다는 감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한 차례도 찾아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필리핀에 아이를 맡기면서 아들이 죽거나 다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쓴 점은 충격적이라며 부부 모두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아이 어머니는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A씨 부부는 아이를 필리핀에 보낸 건 교육을 위해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씨 부부는 필리핀에 아이를 보내기 전에도 국내 사찰과 네팔에 아이를 홀로 두고 오는 등 유기와 방임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잠시만 맡겨놓고 이제 안정이 되면 데리고 가겠다.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동안 정신질환을 앓던 아이의 상태는 심각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심한 조현병 증상에 6, 7세 수준의 정서 발달 상태로 보이고 한쪽 눈을 실명한 상태로 국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여러 차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아이는 함께 살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SNS에서 1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유명 유튜버 등이 건강 관련 제품을 허위 과장 광고에 적발됐습니다.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가짜 체험기를 올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였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독자가 67만 명이 넘는 유명 유튜버의 라이브 방송 영상입니다. 광고를 의뢰받은 액상차를 붓기차로 부르며 디톡스와 붓기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각종 효과를 강조합니다. 네, 지금은 아침 9시고요. 저는 어제 를 먹고 잤는데 진짜 붓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구독자가 21만 명인 이 유튜버는 체험기 광고를 의뢰받고 특정 식품을 먹고 정력이 강화됐다는 식으로 저속한 내용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광고를 해드릴까요? 물어보니까 그 광고주분이 제정신이 아닌 게 이걸 먹고 실제로 리뷰를 해달래요. 식약처는 팔로워가 10만 명 이상인 인플루언서의 건강 관련 제품 광고를 점검해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유튜버 등 15명을 적발했습니다.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가짜 체험기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했습니다. 이들에게 법이 금지하는 체험형 광고 등을 의뢰한 유통 전문 판매업체 8곳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153개 허위 과대 광고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제품을 직접 팔지 않더라도
허위 과대 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된 사진과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광고할 경우 누구든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SNS에서 유튜버 등이 광고 판매하는 제품을 살 경우 허위 과대 광고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하남시의 한 타이어 가게에서 불이 났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선 가상화폐 투자 방송을 하던 한 유튜버가 괴한들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사건 사고 나혜인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날 무렵 오가는 차들 뒤로 시꺼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경기도 하남의 타이어 가게에서 불이 난 건 저녁 8시 반쯤. 불이 20분 만에 꺼져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가게에 보관된 타이어와 기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보다 5시간쯤 앞서 강원도 횡성에서는 돼지 농장에 불이 나 큰 피해가 났습니다. 1시간 만에 꺼진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돼지 1,200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무려 1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돼지우리한 석유 난로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엔 전주의 한 아파트 주방에서 불이 나 냉장고 등 집기들이 탔습니다. 화재 당시 집안에 사람이 없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간 남성의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습니다. 귀갓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괴한 2명에게 흉기로 습격당한 건데 피해자는 가상화폐 투자 방송을 하는 유튜버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용의자들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충남 천안시 원성동의 3층짜리 다가구 주택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안 화장실에서 45살 남성과 5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고 주민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송 전 주필의 칼럼이 대우조선해양뿐 아니라 부실 기업에는 공적 자금 지원보다 국민주 공모가 바르다는 방식의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한 청탁에 의해 썼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이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대구 이월드 대표이사 A씨와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월드에선 지난해 8월 놀이기구의 열차와 레일 사이에 아르바이트생이 끼면서 무릎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조간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에 대한 좌천성 인사의 후폭풍이 각신문 1면에 실렸습니다. 중앙일보는 대학살 다음 날 이낙연까지 윤석열 협공이라고 제목을 뽑았는데요. 윤 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는 추미애 장관, 지금이 왕조 시대냐는 검찰의 반발,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진보학자들도 이번 인사가 인사권으로 검찰을 길들이려 하는 것이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유감, 거역, 항명이라는 단어로 당정청이 검찰개혁에 고삐를 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정권 초기 적폐청산 수사 등을 이유로 윤 총장과 측근들을 주요 보직에 파격 발탁했다가 현 정권을 상대로 한 수사가 진행되자 물갈이 인사를 했다는 점에서 감탄 고토 논란이 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방씩 주고받은 미국과 이란, 확전 대신 수위 조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격 대신 경제 제재를 선언하고 이란도 미군 기지 공격 전 이라크에 통보하는 등 절제된 행보에 나서면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국지 공격이나 호르무즈 봉쇄 우려 등 불씨는 여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중앙일보는 한국이 호르무즈 파병된 이란 국민의 분노를 살 거라는 주한 이란 대사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란 대사는 북한과의 핵 공조에 대해선 그럴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음 눈에 띄는 기사 보시죠. 중앙일보 1면 사진입니다. 1월 기록으론 기상 관측 이래 97년 만에 가장 높은 23.6도를 기록한 제주. 동백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가짜 굴비 사건 중 최대 규모죠. 약 8년 동안 중국산 참조기 5,000톤을 영광굴비로 속여 팔아 650억 원을 챙긴 일당에 줄줄이 실형이 선고됐다는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일당 중에는 정부 주최 수산물 브랜드 대전에서 입상한 이른바 굴비 명인도 포함돼 있습니다.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는 신노년층, 이른바 58세대라고 하죠. 백화점과 홈쇼핑의 2030 세대를 겨냥한 일부 패션 브랜드의 구매자 절반이 50대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업계에서도 시니어 모델을 앞세우는 등 신노년층을 겨냥한 마케팅이 치열하다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쌀딩크로 불리는 박항서 감독, 도쿄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오늘 아랍에미리트와의 첫 경기를 치르는데요. 올림픽 신화도 준비가 끝났다며 자신감을 보인 박 감독. 생일 맞은 골키퍼 볼에 뽀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파 리더십이 신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집단으로 발생한 폐렴의 원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현지 보도가 나오면서 우리 정부가 중국에 공식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김정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 폐렴의 원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보도된 내용이 맞는지 중국 측에 공식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답이 오면 바이러스 형태, 진단 방식에 대한 공개와 정보 공유를 요청해 국내 첫 유증상자인 A씨와 대조해 볼 계획입니다. 중국의 정보 공유가 늦는다면 A씨가 먼저 퇴원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퇴원할 만큼의 상태는 아니지만 A씨는 열도 내렸고 흉부 엑스레이 검사에서도 폐렴 상태가 많이 좋아져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퇴원일이 빨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환자의 검체를 보관하고 있다가 늦게라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중국 폐렴과 다른 질병이나 바이러스로 생긴 폐렴일 수도 있어서 원인을 찾는 검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폐렴을 많이 일으키는 바이러스 검사를 먼저 진행했는데 사스와 메르스 등 9가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 비정형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 8가지 검사가 추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뒤쯤 나올 전망입니다. 전문가 자문회의도 열어 그동안의 상황을 정리하고 새로운 대응 방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중국 CCTV는 집단 폐렴의 원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잠정 판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스나 메르스만큼 치명적이진 않다.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은 없다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바인데 그럼에도 중증의 폐렴이 유발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사람 간의 전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전기차에 이어 수소차가 우리 곁에 다가오면서 수소 충전과 공급에 대한 신뢰성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진이 정량 충전을 위한 핵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친환경차의 대표 주자인 수소차. 한 번 충전으로 600km까지 달릴 수 있어 400km 수준의 전기차보다 에너지 저장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소차의 뛰어난 저장 능력은 수소기체를 700기압의 고압과 영하 섭씨 40도의 특수 조건에서 충전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수소 충전소에서 정량의 수소가 충전될 수 있도록 유량계를 정확하게 검증하는 교정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실제 수소 차량에 주입되는 조건과 동일한 압력과 온도 조건에서 수소 기체를 주입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 측정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측정된 값을 신뢰할 수 있고 이동식으로 개발돼 전국 수소 충전소 현장을 찾아가 즉시 교정이 가능합니다. 국제 법정 계량 기구의 수소 유량계의 허용 오차는 1.5에서 2% 수준이지만 국내 충전소의 유량계는 상압과 상온에서 물을 사용해 실제 오차 범위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자동차, 승용차뿐만 아니라 트럭이라든지 아니면 선박이라든지 앞으로 그 수소 경제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봅니다. 이 시스템은 수소 상거래 질서 확립은 물론 수소 충전과 개량의 핵심 부품 국산화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앞으로 수소 공급의 안전까지 확대 발전해 수소 경제 사회를 앞당기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레바논 검찰이 일본에서 형사 재판을 앞두고 레바논으로 도주한 카를로스 곤 전 닛산 자동차 회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레바논 사법부 관계자는 검찰이 곤 전 회장을 일본에서 받은 범죄 혐의와 관련해 2시간 동안 신문한 뒤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인 브렉시트를 단행하기 위한 법안이 영국 하원의 관문을 최종 통과했습니다. 영국 하원은 현지 시각 9일 EU 탈퇴 협정 법안을 찬성 330표, 반대 231표로 가결했습니다.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3년 7개월 만에 의회가 EU 탈퇴 조건을 승인한 겁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4천 건으로 전주보다 9천 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 22만 건을 밑도는 수치로 지난해 12월 초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4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대학 시절까지 재능 있는 가드로 이름을 날리던 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선 프로 선수의 꿈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그 꿈을 부모님의 나라에서 이루게 된 에나킴 선수를 허재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갈색 머리에 검은 눈, 외모는 다른 선수와 똑같지만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미교포 에나킴입니다. 다른 경쟁자들보다 6살이나 많은 나이지만 감독들의 눈도장을 받기 위해 뛰고 또 뜁니다.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농구를 좋아했던 딸이 프로 선수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어머니는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부모는 자식이 뛰는 모습 보면 항상 좋죠. 긴장도 되고. 에나킴은 대학 시절 NCAA 1부 리그에서 주전으로 활약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2년 동안 코치 생활을 하다가 여자 프로농구연맹의 해외 동포 선수 제도가 부활하면서 부모님의 나라에서 뛸 기회를 잡았습니다. 전체 2순위로 이름이 불리는 순간 에나킴은 감격에 겨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I just can't wait to get started. It's been a lifelong dream to play, especially in the WKBL, so I'm just really excited. 올해 신인 드래프트에서는 여자 프로농구 출범 이후 처음으로 트라이아웃을 통해 직접 선수들의 기량을 점검했습니다. 최대어로 꼽혔던 청소년 대표팀 에이스 허예은은 전체 1순위로 KB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창원 LG의 김시래 선수가 제 롤모델이었고요. 항상 심장이 큰 플레이를 담고 싶어요. 총 25명의 지원자 중 72%인 18명의 선수가 프로 무대를 밟게 된 가운데 신인 선수들은 오는 15일부터 곧바로 경기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네, 오늘은 전국의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4.3도, 광주 영하 1.4도, 대구 영하 3.4도로 어제 아침보다 추운데요. 하지만 낮에는 서울 4도, 광주 9도로 아침에 비해 기온이 10도가량 크게 오르겠습니다. 연일 미세먼지도 기승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 경북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오늘보다 공기가 더 나빠지겠습니다. 호흡기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추위가 조금 누그러지겠고 밤부터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에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낮 동안 높은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요.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오전까지 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영하 4.3도, 대구 영하 3.4도, 부산 0.9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서울 4도, 대구 8도, 창원과 광주 9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초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지만 이후로는 심한 추위가 없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